자, 이제 262조죠. 1항. 물건이 지분 이에 수인이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랍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의 원칙적 형태는 뭐죠? 공유가 되죠. 그래서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유는 공유가 되고요. 이항 공유자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균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죠? 등기가 필요하죠. 263조입니다. 공유자는 지분은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지분은 목적물의 어느 부분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소유의 비율이므로 그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어디를요?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 가려나는 말이지 뭐죠?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죠?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공유물 어디를 사용 수익하는 거죠?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 거죠. 267조. 서로 제한하는 지분의 하나가 소멸하면 본래의 단독 소유권으로 접근하겠단다. 따라서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게 되고요. 이게 지분의 탄력성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이 흡수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상속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상속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의 그 지분이 흡수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포기했다는 이유로 그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흡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264조죠.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 지분의 객체이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오늘 문제에도 있었지만 뭐죠? 건물의 신축이죠. 공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용행위가 아니라 뭐죠? 변경행위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에 반해서 265조입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므로 요 관리라는 말에다가 요거죠. 타인에게 공유물을 임대하는 경우죠. 타인에게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죠. 관리행위죠. 따라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예요. 뭐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그래서 이거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분의라는 말을 빼버리고 공유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이것도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라 뭐의 과반수입니까? 지분의 과반수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266조죠. 1항.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요. 2항.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데 이걸 공유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고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끔 나오면 생소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268조죠. 1항. 공유는
공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 관계가 없으므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참고로 이 제 가로에 써놓은 건 제가 써놓은 거죠.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로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편하라고 제가 문맥에 맞게 써놓은 거고요. 가로가 아닌 것들만 먼저 원래 지문이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고요.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 청구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데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불분할 특약은 가능한데 몇 년을 넘지 못하죠? 5년을 넘지 못하고요.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왕 분할 금지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사망은 분할 못하는 겁니다. 215조는 뭐죠?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뭐 하지 못합니까? 분할하지 못하고 239조는 뭐죠? 경계에 설치된 담도 뭐 하지 못해요? 분할하지 못하고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269번 주조입니다. 일단 1항은 협의 분할인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협의 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랍니까?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고요. 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뭐죠? 형성권이니까 재판상 분할은 뭐가 돼요? 형성에 속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물론 재판 과정에서 뭐가 성립됐다면요? 협의가 성립됐다면 협의에 의한 분할은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2항 제1항의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을 경매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매를 명령한다는 말은 팔고 돈으로 나눠간다는 거죠. 다시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의 원칙이지만 대금 분할할 수가 있다는 취지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법조문을 보면은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만 할 수 있을 것처럼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재판상 분할도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을 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재판상 분할도 뭐가 원칙이죠?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다만 경매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뭐죠?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재판상 분할도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70조입니다. 분할로 인한 담보칙 안 읽어볼 건데 일단 현물 분할은 교환이고요.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매매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의 매도인과 동일한 뭐가 있습니까? 담보 책임이 있죠. 271조죠. 1항 조합의 소유용체가 뭐죠? 합유인데 2항 해가지고 나와 있고 272조입니다.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죠. 무엇과 똑같죠? 공유와 똑같죠. 그 다음에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이 없고 계약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행위는 공유와 마찬가지로 과반수로서 합니다. 그래서 합의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엇과 마찬가지? 공유와 마찬가지죠. 보존은 단독으로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은 전원이 관리행위는 뭐죠? 과반수로서 합니다.
273조 1항 하부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함유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유 지분은 뭐 되지도 않죠? 상속되지도 않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민법의 규정에는 없지만 우리 민법이 합유 지분은 뭐 하지 못해요? 처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 판례는 합유 지분 자체는 뭐 되지 않나요? 상속되지도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항 합유자는 합유분의 분할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74조는 큰 힘이 없죠. 275조입니다. 1항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뭐라 합니까? 총유랍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가 돼요? 총유가 되고요. 2항은 의미 없고 276조 1항 총유물의 관리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존행위 포함이죠. 및 처분은 사원청에 결의합니다. 따라서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특히 뭐에 대해서도 보존행위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항 보시고 277조입니다. 총유는 뭐가 없죠? 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관두면 뭐죠? 땡입니다. 따라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당연히 뭐죠? 취득 상실되고요. 합유 총유물에 대해서는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지상권이죠. 일단 279조는 지상권의 개념이죠. 읽어보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입니다.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자, 마지막에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다시 말하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고 다만 목적의 제한이 있죠.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야 돼요. 따라서 지상권을 갖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280조입니다. 1항에 가지고 최단 기간을 보장하고 있죠. 1항의 2호 건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최소한 몇 년이요?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2호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이 보장이 되고요. 281조 1항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요. 2항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상물의 종류도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기간이 몇 년이 되죠? 15년짜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82조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죠. 무슨 말이죠?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그 말은 지상권은 뭐가 없는 거죠? 부종성, 수반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지상권이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282조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강행 규정이죠. 또 자유롭게 양도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83조 1항입니다. 지상권이 어떻게 소멸해야 돼요? 존속기간의 만료에 소멸한 경우죠. 자, 왜 이렇게 가로에 이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맨 밑에 있는 285조입니다. 285조 1항을 보시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모여 회복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상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소멸 사유 중에서 어떤 사유로만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에만 283조 1항으로 다져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체 없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하려면 무슨 사유로 소멸된 경우 하나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 하나 한다는 거죠. 3항 2항 보시면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의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고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형성권이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는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고요. 283조 만약에 갱신이 되면 또다시 30년, 15년, 5년 하는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고요. 285조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넘겨보시면 2항이죠.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형성권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지상권 설정자도 땅 주인도 때려 부시니 나한테 팔아라 라는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가끔 이렇게 나와요. 언제든지 항상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죠? X가 되는 거죠. 286조 지료 증감 청구권인데요. 옆에다가 제한 없음 이거 하나 적어놓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 사정 등의 변동이 있으면 지료에 대한 증감 청구가 가능한데 무제한이에요. 갑자기 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X다고요. 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287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2년 앞에 연속 불효라고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2년 이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2년 분 이상으로 이해를 해요. 2년치 이상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안 내야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밀렸던 돈이 몇 년치가 되면요? 2년치가 되면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될 필요는 없다는 말을 써놓은 거죠. 288조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이 목적인 때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도 잘 내지는 않지만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무엇도 함께 소멸하게 돼요?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니까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289조 2입니다. 구분지상권이죠. 1항이에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수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2번에서는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무엇은 빠집니까? 수목은 빠지죠. 이 항은 안 읽어볼 건데 이런 의미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토지에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다른 지상권자가 있거나 또는 뭐 저당권이 있거나 이런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뭐 할 수 있죠?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죠. 이미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X다. 왜냐하면 이미 그 토지에 뭐가 있더라도요? 지상권이 있더라도 지상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뭐요?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용규정 보시면 1항 보시면 지상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요. 216조 내지 246조는 산재로 뭐냐면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연히 뭐죠? 지상권자에게도 준용이 됩니다. 참고로 법조문에서 내지라는 말이 나오죠. 내지. 그렇죠? 내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뭐 내지는 양보 의미를 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216조 내지 244조 그러면 216조 또는 244조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에서는 내지는 양보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부터까지. 그래서 결국은 216조 내지 244조라는 말은 216조부터 244조까지예요. 216조부터 244조까지가 뭐에 관한 규정이에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고, 이것이 뭐죠? 지상권에도 적용이 되므로 지상권에 대해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5조부터 법정지상권입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죠. 첫 번째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고요. 이때는 항상 조심할 것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뭐죠? 전세권 설정자자. 이 305조입니다.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무슨 말이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같았는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그럼 소유권만 특별 승계됐죠? 땅 주인만 바뀐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뭐하게 된 거예요? 다르게 됐다는 얘기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에 하나죠? 전세권 설정자죠. 이 항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366조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간단하죠.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시죠. 따라서 가로부터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였으나, 무슨 말이시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다른 소유자가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소유자는 뭘 갖게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지역권이 나오죠. 그죠? 일단 291조 지역권이 뭐냐? 이것도 뭐죠? 토지 사용권인데 어떤 토지 사용권이죠? 내 토지에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죠. 따라서 295조 보시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고요.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승역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기 토지가 뭐예요? 요역지가 되겠죠. 그죠? 요용도는 메모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는 뭐죠? 승역지. 내 토지는 뭐죠? 요역지. 이렇게 돼야 이제 밑에 지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2조. 부종성이 있습니다. 1항 수반성이죠. 지역권은 토지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당연히 이전하며 한편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게 뭐죠? 수반성이고.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는 말은 결국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 도로가 있고 갑의 땅이고 우리 땅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역권이 있고 우리 자기네 땅에 대해서 뭐죠?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지금 방금 읽어보면 규정에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소유권에 뭐예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뭐 할 수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은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칙은 소유권을 양도하면 지역권이 뭐죠? 수반하게 되는데 약정으로 이것을 뭐요?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이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럼 방금 읽어본 규정에 따라서 무엇도 함께 쫓아가요? 지역권도 쫓아가지만 특약으로 지역권은 뭐요? 제외한다. 그러면 요역지상의 소유권만은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항과 헷갈리지 마세요. 이 항을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조를 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만 팔아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역지상의 소유권만은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93조 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불가분성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합니다. 1항 토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2항은 가입형입니다. 읽어볼 필요 없고 294조입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지역권을 취득 시효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요. 메모할 것은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통로 개설이 필요하고요. 우리 민법이 그냥 취득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권도 취득시효했다는 이유로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무슨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통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20년 되면 지역권을 뭐 하게 돼요? 취득시효해야 되는데 민법에서 뭐라고요? 이것도 뭘 해야 돼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지역권을 갖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95조 1항 취득은 긍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죠.
이에 반해서 취득기간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므로 이왕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는 거죠. 느끼시나요? 이 부분은 법조문 그대로 내요. 그죠? 그러니까 법조문 그대로 내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자꾸 안 법으로 하시니까 문장이 괜히 어떻게 해요? 어렵게 내고 이 그지 같은 안영찬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꽈놨네 이런단 말이죠. 제가 꽈는 게 아니라 뭐죠? 법조문 자체가 표현이 뭐죠? 어려운 것뿐이죠. 296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몇 명만 하면 돼요? 한 명만 하면 되니까.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일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298조입니다. 읽어볼게요. 계약에 의하여 승액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메모할 것은 그 의무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자, 또 최근 판례인데 우리 판례가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읽어본 규정에 따라서 나오면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함으로 등기 없이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붙으면 뭐가 돼요? X가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수선 의무들을 가지고 제 특별 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99조죠. 이걸 면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위기하면 되겠죠. 이것도 시험문제 몇 번 나왔죠. 승역지 소유자는 누가요? 승역지 소유자죠.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을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가 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고요. 과거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주어를 바꿨죠. 승역지 소유자를 뭐로 바꿨습니까? 요역지 소유자로 바꿔서 오답을 많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00조 공작물은 이랑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넘기셔가지고 이양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용 등을 분담하게 되고요. 301조입니다. 자, 214조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충고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권은 반환 충고권은 없죠. 그죠? 다시 말해 우리 민법에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충고권에 대해서는 뭐하고 있어요?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권은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에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뭐가 인정되지 않죠? 반환 충고권이 없죠.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이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303조 1항이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메모할 것은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이죠. 이렇게. 전세금에다가 동글뱅이 쳐가지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가능. 그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가 있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가려에 나와 있지만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토지일 수도 있고요.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 해서 용익물권인데 문제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성질도 아울러 갖고 있죠?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죠. 이왕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조로 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농경지가 지상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기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죠. 다시 말하면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공시법시는 다르게 배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땅이 농지예요? 밭이에요? 밭인데 이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을 했고 이때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지상권도 밭과 같은 농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인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밭에다가 건물 지으면 더 이상 밭이 아니에요. 농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적 대장에 뭐라고 써있든 간에 이거는 뭐예요? 대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농지는 지상권에 개체될 수가 없고요. 또 임차권에 개체될 수도 없습니다. 뭐에 대해? 임차권도.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법상으로는 농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어요. 지상권도 전세권도. 그 다음에 임대차도 뭐예요? 농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인 거예요. 물론 이 임대차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요. 농지법 등의 제한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원칙은 뭐예요? 농지는 임대차의 객체도 될 수도 없고 지상권, 전세권도 설정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04조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남의 땅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토지 사용권이 있겠네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을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고요. 이왕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려면 전세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항은 잘 나옵니다. 306조인데 일단 전세권도 지상권자처럼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달라요. 좀 읽어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조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자유는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었어요? 제한할 수 없었는데 전세권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고요.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특약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 하면 되죠? 등기하면 되겠죠. 307조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08조입니다. 전세권의 목조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책임이 강화되죠.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지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전세 안 했으면 뭐죠?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죠.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책임을 지고요. 309조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직접 지배권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전세권자에게는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필요비 상한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죠. 가로에 설명이 나와 있고 310조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지만 뭐는요?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읽어볼게요. 맨 밑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하나여 누가 선택하죠?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사람이. 그죠? 그죠? 지상권도 마찬가지. 지상권은 민법의 영문의 규정이 없지만 지상권자도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물론 누가 선택합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또 임대차도 마찬가지겠죠. 임차인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누가 선택합니까? 임대인이 선택하게 된다. 항상 돌려받는 사람이 선택하게 되고요. 사망에 나와 있는 경우처럼 유익비의 경우에는 항상 법원이 상한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처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11조입니다.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습니다. 따라서 뭘 안 냈다는 이유로 뭐 당하진 않아요? 소멸 청구당하진 않아요. 다만 이랑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뭘 당합니까? 소멸 청구당하고요.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이 항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체당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1항 체장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다만 2항에서 예외적으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1년이 뭐죠? 보장이 되게 되고요. 3항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한 경우에도 몇 년을요? 10년을 넘지 못하죠. 4항입니다. 읽어볼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일단 여기서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죠. 일단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전세권자도 포함돼요. 그래서 전세권자든 전세권 설정자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되는데 이게 뭐죠?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고 효과는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하게 되죠.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안 읽어보면 뭐죠?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312조의 전세금에 대한 증감 청구권 인정되죠.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똑같아요. 증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엔 또 올리지 못합니다. 313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죠. 그 다음 314조와 315조가 나오죠. 꼭 읽어보세요. 그죠?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같이 못 읽어보는데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안 읽을까 봐. 이게 안 읽더라고. 그냥 내용만 쭉 설명하면 죽어도 안 읽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미리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했는데 읽어보려고 시도는 했죠. 했는데 딱 보다가 아이씨 이거 안 맞죠. 그래서 안 읽어볼까 읽어드리는 거겠죠. 따라서 이거 오늘 수업 들으시고 2, 3일에 또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또 이게 또 한 일주일만 지나버리면 또 이게 생소해져. 2, 3일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시험 보기 전날이잖아요. 시험 보기 전날도
한번 꼼꼼히 뭐 하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전세 목적물이 멸실훼손됐어요. 그럼 멸실훼손에 대해서 두 가지는 아닙니다. 불가항력,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죠. 이때는 뭐가 적용되냐면 314조가 적용이 돼요. 그 다음 멸실훼손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이때는 뭐죠? 315조로 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책임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용하게 되고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의 과실이 없으면 그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의 과실이 있다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전세권자는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손해배상인 만큼 전세금에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충당하는 것이 뭐죠? 가능해져요. 이해되시죠? 그죠?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16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지만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속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죠. 이 항만 볼게요. 전항의 경우에 그 물건이,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누구한테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는 말은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17조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318조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뭘 해야 돼요? 뭘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목적물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뭐예요? 교부해야 돼. 다시 말하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지만 전세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19조입니다.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고 또 상린관계 관한 민법 규정 당연히 뭐죠? 준용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유치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